자, 이번 시간에는 81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이론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합격률이 38.09%였어요. 이 정도면은 약간 무난했다, 조금 낮지만 무난했다 생각하시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1번. 다음 내용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점.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며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 감자차손,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 뭘까요?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본거래. 하나 있죠? 자본조정.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1번에 딱 있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번 자본조정 항목입니다. 그럼 2번부터 분석해 볼게요. 2번에는 임의적립금, 이익, 잉여금이죠. 그 다음 3번 주발초,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그 다음 네 번째 거 이익준비금 뭘까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정답은 1번 주식할인 발행차금 자본조정이었습니다. 자, 2번 주한세의 기말재무상태표 일부이다. 당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구성에 의해서 앞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제가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손상각비 얼마인가? 이거 물어봤을 때는요. 첫 번째 기초 대손충당금이에요. 대손충당금. 기초를 적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적습니다. 설정 플러스. 그 다음에 발생은 마이너스. 그러면 기말이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분계가 이렇게 되죠. 대변의 대손충당금, 차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되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이 증가하니까 플러스입니다. 근데 발생했어요. 대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상계 처리하고요. 미리 계상해 놓은.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대손 발생한 채권을 깎아주는 거죠. 그때 가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외상매출금이었다 한다면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생하게 되면 대손충당금이 감소해요. 대손충당금이 감소한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기말 대손충당금이 되겠죠. 그러면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거 지금 어디예요?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거. 설정이죠. 설정. 이 설정 금액이 얼마냐 찾으면 대손상각비 얼마냐라고 같이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설정 혹은 발생액 구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숫자 넣어 볼게요. X1년 기초 대손충당금은 73,000원이다. 기초에다가 73,000원 넣을게요. 기중에 대손 발생액은 3만원이다. 발생액 3만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발생액 3만원. 그리고 기말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은 500만원. 대손 충당금은 11만원이다. 아하, 기말 대손 충당금은 11만원이다 라는 거죠. 기말이 11만원이다. 지금 이 매출채권 500만원은 필요 없는 자료예요. 필요 없는 자료다. 그러면 이제 이 설정액,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은 73,000원 빼기 3만원 하면은 43,000원이잖아요. 43,000원에 얼마를 더해야 11만원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67,000원입니다. 3번 계산해보시면 여기 67,000원 넣으면 총 11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다음 중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에 실제 현금으로 현금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 거래 요소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현금 배당 지급되는 시점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알고 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 제가 해볼게요. 현금 배당은 현금 나가겠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그런데 차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적히는 겁니다. 미지급 배당금. 그랬을 때 지금 현금이 대변에 나갔어요.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자산의 감소는 지금 보니까 1번, 3번 지우고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럼 차변, 미지급 배당금이 무엇이냐? 이걸 알면 되겠죠. 이게 부채가 감소한 거냐? 아니면 자본이 감소한 거냐? 둘 중에 정답이 있는데, 자, 미지급 배당금 꼭 알아두세요.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거지만 부채입니다. 부채예요, 부채.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문제 잘 나옵니다. 부채. 그래서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 회계처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현금 배당일 때 분개입니다. 배당 기준일 시점에서는 그냥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개가 없어요. 어떠한 결정도 안 되어 있다. 금액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선언일. 현금 배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를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분개가 시작이 되는데 200만 원을 결의를 했어요.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 지금 200만 원이 설정이 됐죠. 이렇게. 그런데 현금 배당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현금 배당의 최소 10%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뭐 이익준비금 20만 원을 적립했다. 이렇게 문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직접 알고 미지급 배당금 이 200만 원, 현금 배당 결의 200만 원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분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가르쳐 드리려고. 이익준비금 20만 원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재원이 2월 이익 잉여금 220만 원에서 이렇게 배당을 하는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당금 지급일 날 현금 200만 원은 지급을 하는데 미리 계상해놨던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현금 배당은 완벽합니다. 자,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합쳐진 말이죠. 볼게요. 첫 번째 점.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은 현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점. 우표 및 수입 인지다. 이거 우표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표는 우리가 우표 10만 원어치 들고 가가지고 가게 가서 이걸로 결제해주세요. 이러면 사장님이 엄청 황당한 표정으로 보겠죠. 우표로 결제할 수 없어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표는 절대 아닙니다. 우표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소모품. 세 번째 점. 보통예금. 보통예금이랑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요. 요구불 예금으로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다. 왠지 이것도 들어갈까 싶을 수 있는데 정기예금은 아니에요. 정기예금은 그냥 단기 금융자산입니다. 단기 금융자산. 만약에 정기예금이 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금성 자산이 되겠지만 그냥 정기예금은 단기 금융자산일 뿐이에요. 자, 마지막 점. 취득 당시에 만기가 100일 남아있는 단기 금융상품이다. 이 100일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인데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개,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는 재산상 증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상 증감. 항상 재산의 증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은행에 현금 60만 원을 예입했다. 현금을 우리는 나간 거고 은행에다가 넣었으니까 뭐 재산상 증감이 있었던 거 맞아요. 실제로 뭔가 행동을 했죠. 2번. 자동차 보험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나갔고 보험료로 사용한 거죠. 지급했다. 이렇게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3번. 은행에서 현금 100만 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했다. 애매하죠. 100만 원을 차입하기로 결정한 것 뿐이지 실제로 차입했다가 아니죠. 차입해서 돈이 들어왔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결정만 했을 뿐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는 재산상 증감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 4번. 회계 기말 현재 보유 중인 상장 주식의 가격이 15만 원만큼 하락했다. 재산상 이렇게 15만 원의 가치가 하락한 거니까 재산상 증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6번.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회사의 자본은 얼마인가?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 빼기 부채죠. 자산 빼기 부채.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 이게 이제 자본이고 또 같은 말로 순자산인 거죠. 그럼 자산이 무엇인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부채에 어떤 게 있는지 계산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자, 상품. 자산입니다. 자산. 10만 원 넣을게요. 10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10. 그 다음에 현금 만 원. 자산이죠. 1. 그 다음에 대여금 4만 원. 내가 대여해주고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 맞아요. 4만 원. 비품. 비품? 자산이죠. 자산. 자산 8만 원. 자, 매입 채무. 채무. 내가 갚을 돈. 부채죠. 7만 원. 부채 넣었고요. 미지급금 2만 원. 내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나갈 돈 2만 원이니까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지금 뭐 12만 원, 13만 원, 23만 원이죠. 이 자산은 다 합쳐서 23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채는 다 합쳐서 9만 원입니다. 그래서 빼면 총 14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4번은 14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이 14만 원. 자, 7번. 파랑상사의 총평균법에 의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총평균법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총평균법은 그래도 비교적 간단해요. 그냥 기초상품이든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든 다 원가 합쳐가지고 그 수량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당 원가를 그렇게 편하게 구하는 것이 총평균법이죠. 그러면 기초상품 100개고요. 먼저 티계정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상품. 기초가 있고요. 단기에 매입한 게 있습니다. 매입 지금 900개 했어요. 그러면 총 1000개가 있는 거죠. 총 1000개. 그리고 이제 만약에 판다면 판매한 것 개수가 800개 남아 있어요. 그럼 기 말에 남아 있는 것은 몇 개가요? 200개죠. 200개. 자, 이렇게 구했어요. 지금 물어보는 게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럼 일단 200개에 대해서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자, 기초 100개는 2,000원짜리고요. 2,000원.
그 다음에 매입한 것 900개는 3,000원짜리예요. 900개 곱하기 3,000원 나누기 몇 개일까요? 100개, 900개니까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1000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900원이 나와요. 2,900원이 나옵니다. 하나당. 그래서 2,900원. 하나당 2,900원인데 지금 기말 재고자산이 200개니까 곱하기 200 하면 되겠죠? 곱하기 200개 하면 5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8만 원이에요. 58만 원. 자, 8번.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그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 공짜로 자산 받았을 때 뭐라고 기록할 거냐? 1번이죠. 자산수증 이익으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보고 노무비의 당월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노무비가 뭐 현금으로 지급했거나 뭐 돈 지급한 거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한 그 해당 월의 발생액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급이랑은 상관없이. 자, 먼저 노무비 당월 지급액 40만 원이에요. 일단 이번 달에 40만 원을 지급했어요. 뭐 발생했으니까 지급했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없으니까 다 발생했나 봐요. 40만 원이. 근데 노무비 전월 선급액이 10만 원 있습니다. 전달에 노무비를 10만 원을 지급을 이미 했어요. 근데 이번 전달 게 아니라 미리 낸 거죠. 이번 달 건데 전달에 돈만 미리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은 이번 달에 발생한 거예요. 돈만 지난달에 지급했을 뿐. 그래서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50만 원이에요. 자, 10번 문제. 이제는 이 10번 문제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야 돼요. 너무 쉬우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엄청 많이 강조했죠.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초나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원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품이랑 매출원가가 들어갈 수가 없다. X. 그러면 다른 것들 스르륵 볼게요. 아하, 이번에 있죠. 어김없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11번. 다음의 자료에서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하시오. 아하. 일단 단기총 제조원가는 우리 제공품 계정에 있죠. T계정에 먼저 그려볼게요.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여기 있는 거죠. 단기총 제조원가.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제조 간접비가 있죠. 세 가지. 각각 구해서 넣으면 되는데 직접 재료비가 뭐 사용액이 안 나와 있어요. 구입했다. 그 다음에 또 리을 보니까 기초 원재료 재고가 나와 있고 기말 원재료 재고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원재료의 사용액, 직접 재료비는 이렇게 원재료 T계정 구해서 기록해서 구해라 라는 거죠. 일단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부터 넣어볼게요. 350만 원 이거 직접 노무 원가에 350 넣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원가는 200만 원 발생했다. 제조간접비에다가 200만 원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직접 재료비만 구하면 돼요. 직접 재료비는 원재료 T계정 그려서 구해보겠습니다. 원재료 기초 있고요. 기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그리고 사용액. 이제 사용액이 직접 재료비에 들어가는 금액인 거죠. 여기 기초 재고액은 50만 원
50이라고 쓸게요. 기말 재고액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는 500만 원에 구입했대요. 매입한 것 500만 원이다.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합계액이 왼쪽이 550. 그리고 오른쪽이 마찬가지로 550일 텐데 지금 기말이 200만 원이니까 사용액은 350만 원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350이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 이 사용액 끌어다 쓰면 되니까요. 350 이렇게 적히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원가 물어봤으니까 합계액 구하면 되겠습니다. 700에다 200 더하니까 900이죠? 정답은 900만 원이에요. 자, 12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에 다음 자료에 의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인가? 아하, 재료비만 구하면 되네요. 가공비는 필요 없어요. 일단 우리 가장 중요한 거 어떤 법을 사용하는가? 평균법을 사용해요. 그러면 기초의 완성도는 무시하는 거죠. 필요 없죠. 그래서 평균법이 훨씬 간단하죠. 사실 문제 풀기가. 자, 뭐 기초 나와 있고 완성품, 기말 나와 있어요.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공품. 기초부터. 기초는 2000개인데요. 기초에 뭐 완성도 따질 필요 없죠. 평균법이니까 기초든 단기 매입 뭐 이렇게 제조분이든 상관없이 그냥 구분 없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단기 완성품 수량이네요. 여기로 가네요. 완성품 40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000개. 자, 완성도는 가공비가 40%고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된대요. 그냥 만들 때 바로 100% 투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말은 100% 남아있다. 그리고 뭐 가공비 따질 필요는 없지만 0.4다. 저거만 볼게요.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은 이번 연도에 다 착수된 걸로 봐서 이번 연도에 다 완성된 걸로 보는 거니까 100%씩 다 투입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 착수량, 단기 착수량도 필요가 없어요. 완성품이 아예 구해졌으니까요. 하지만 뭐 해본다면 3000개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재료비만 환산량 물어봤으니까 재료비만 해볼게요. 4000 곱하기 1, 4000. 1000 곱하기 1, 1000. 해서 총 5000개가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3번에 있죠. 만약에 가공비까지 구해라 라고 했었으면은 이것도 간단하죠. 4000 곱하기 1, 4000. 1000 곱하기 0.4, 400 해서 4400이 되는 겁니다. 4400. 자,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가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일단 공급과 관련된 거고요. 뭐 판매, 이렇게 매출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 점부터 매출액 7천만 원. 아하, 매출액은 이 공급 판매랑 관련이 있어요. 맞아요. 7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금액이다. 대손금액은 우리 이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고요. 나중에 대손세액공제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금액은 건들면 안 돼요. 그냥 깍두기처럼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투명하게 무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매출의 누리 500만 원. 매출의 누리는 매출에서 빼줘야 돼요. 매출에서 빼주죠. 500만 원 뺍니다. 우리가 깎아준 거니까 매출액에서 빼야겠죠. 그리고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는 애누리니까 이것도 빼야 될까요? 이게 낚시였어요. 매입 애누리죠. 매입. 과세표준은 판매, 공급
매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과세표준은 매입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 애누리도 낚시였어요. 땡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500만 원이 정답이에요. 6,500만 원이 정답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찍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나왔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거 부가가치 신고서랑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 취득했으면 그 명세서 같이 내면 돼요. 2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받은 게 있고 준 게 있다면 이 합계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3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이것도 해당이 된다면 제출하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었다면 제출하고 대손세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런데 4번은요.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 이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세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득세랑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가가치세랑은 관련이 없고요. 소득세 때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알 수가 없는 문제였죠. 우리가 찍어서 맞출 문제. 자, 15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그러면 나머지 다 틀리고 딱 하나만 맞는 거네요. 부가세법의 특징. 1번부터 볼게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다. 틀렸죠?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비례세율로 역진성이 발생한다. 맞아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같은 말로 단일세율이에요. 단일세율. 단일세율. 우리 0%, 영세율이랑 10%의 세율만 있죠. 지금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이 세금에, 이 세율에 비례해서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비례세율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진성이 발생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죠. 역진성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부담이 큰 것. 왜냐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그냥 물건값의 10%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잖아요. 막 10,000원이다 세금이. 그러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의 10,000원과 1억 가진 사람의 10,000원은 정말 부담으로 봤을 때 100만 원 가진 사람에게 10,000원이 세부담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역진성이라고 하고요. 비례세율로 이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나머지들도 볼게요. 3번부터. 개별소비세이다. 아하. 부가가치세법은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적인 물품에 붙는. 근데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만 붙는 거죠. 사치품. 자, 지방세이다. 아닙니다. 국세예요.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그래서 4번도 땡. 정답은 2번이었고요. 우리 부가세법의 특징 나름대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입니다. 일반 소비세고요. 일반적인 물품에 붙는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이제 반대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치품이다. 이건 사치품. 그 다음에 간접세다. 간접세.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이 세금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들한테 세금만 이렇게 걷어다가, 즉 물건값에 포함시키는 거죠. 걷어다가 우리 사업자들이 납부를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간접세입니다. 부담자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내주고 있으니까 간접세고요. 직접세랑은 반대되는 말입니다. 직접세는 뭐 소득세가 있겠죠. 개인 소득에 대해서 본인 거 납부하는 거, 소득세. 그 다음에 4번. 물세죠.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10%, 뭐 0%. 그래서 반대가 인세가 되겠습니다. 인세. 이것도 예시로 소득세가 될 수 있죠. 인간, 사람한테 붙는 거니까 소득세예요. 그 다음에 5번. 국세다. 우리 국가가 부과하는 거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다른 거, 낚시로 맨날 나오는 거, 거래공제법. 틀린 겁니다. 다단계 소비세예요. 단계마다 단계를 거친다면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합니다. 부가가치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계속 부과해요. 그 다음에 8번에 단일세율이다. 0% 혹은 10%. 그래서 같은 말로는 비례세율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대로는 이제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어떤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 이것도 예시로 뭐 소득세가 들어갈 수 있죠. 자, 일단 마지막으로 9번.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특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수입국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수입국. 그리고 반대로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이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수출국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수출국.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특징까지 정리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81회 전산회계 1급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